저는 올해 62입니다. 강미순. 평범한 이름이죠. 평생 떡볶이 장사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29살에 결혼했고 30살에 아들 태용이를 낳았습니다. 행복했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죠.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태용이는 겨우 2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을 안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당시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했고 변변한 기술도 없었죠. 시댁에서는 아들을 두고 시집가라고 했습니다. 젊으니까 재혼하면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제 아들을 두고 어떻게 가요? 저는 태용이를 업고 집을 나왔습니다. 처음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일하면 30만 원을 받았죠. 그 돈으로 월세방에 살았습니다. 태용이는 동네 아주머니께 맡겼고요. 2년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분식집 자리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죠. 권리금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은 돈 전부를 털어서 그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처음엔 장사가 안 됐습니다. 떡볶이 맛이 없다는 소리도 들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유명하다는 떡볶이 집을 찾아다니며 맛을 연구했습니다. 양념 배합을 수십 번 바꿔봤고 떡도 직접 골라서 썼죠. 6개월쯤 지나자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울컥했죠.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그 30년 동안 태용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제가 가게 안에 책상 하나 놓고 숙제를 시켰죠. 중학교 때는 가게 일을 도와줬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스스로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요. 대학 등록금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4년 동안 3,200만 원. 그 돈을 갚는데 5년이 걸렸죠. 하지만 태용이가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저는 경기도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전세로 살다가 중도금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한 거죠. 서울은 아니었지만 방 3개의 거실도 넓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찍힌 걸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런데 바로 어제 태용이가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요. 떡볶이 국자를 들고 있다가 그만 국물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이렇게 놀란 적이 없었죠. 아니, 거짓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만큼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 태용이가? 태용이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년 사귄 여자친구 있잖아요. 현지. 다음 주에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현지. 그 이름은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태용이가 집에 올 때마다 현지 얘기를 했거든요. 어디 여행을 갔다느니, 맛있는 걸 먹었다느니, 말할 때마다 행복해 보였죠. 저는 한 번도 현지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태용이가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괜히 사양했거든요. 떡볶이 냄새 나는 엄마를 여자친구에게 보이기 싫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좋아. 언제 만나? 다음 주 일요일이요. 현지 부모님이 강남에 한정식집 예약하셨대요. 강남. 한정식집.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지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는데? 아, 현지 아버지는 대형 병원 원장님이시고요.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되게 좋으신 분들이래요. 병원 원장.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 동안 떡을 썰고 양념을 만든 손. 아무리 씻어도 손톱 밑에는 양념이 배어 있었죠. 태용이는 제 표정을 못 본 척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현지도 엄마 만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걱정이 됐습니다. 병원 원장님 부부 앞에서 저는 떡볶이 장사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게 두려웠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아들을 키웠고 집도 샀죠. 하지만 병원 원장님 같은 분들 앞에서는 초라해 보일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단골 손님 김 여사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30년 단골이죠. 일주일에 3번은 꼭 들르는 분입니다. 사장님, 오늘은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요? 저는 김 여사에게 사정을 털어놨습니다. 태용이가 결혼한다는 것, 상대방 부모님이 병원 원장이라는 것, 강남에서 만난다는 것. 김 여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장님, 뭐가 걱정이에요? 사장님처럼 훌륭한 분이 어디 있어요? 혼자서 아들 대학 보내고 대기업까지 보내고 집까지 사셨잖아요. 당당하게 가세요. 그 말에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죠. 저는 그날 오후 옷장을 뒤졌습니다. 가장 깔끔한 정장을 꺼냈죠. 5년 전 태용이가 백화점에서 사준 옷이었습니다. 한 번밖에 안 입어서 새 것이나 다름없었죠.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입어봤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머리는 미용실에 가서 단정하게 손질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주 일요일, 저는 떳떳하게 가야 합니다. 저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니까요. 일요일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긴장이 됐죠. 손이 떨려서 커피를 제대로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하고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래도 괜찮아 보였죠. 태용이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출발할까요? 그래, 가자. 차 안에서도 계속 긴장됐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죠. 태용이는 운전하면서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현지 아버님이랑 어머님 정말 좋은 분들이래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걱정이 안 될 리 없었습니다. 강남 한정식집, 병원 원장님 부부. 그 단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1시간쯤 걸려서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한정식집은 고급스러운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가슴이 쿵쾅거렸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현지 부모님이 와 계셨습니다. 첫인상부터 압도당했습니다. 현지 어머니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계셨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현지 아버지는 고급 양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두 분 다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용이 어머니세요? 현지 어머니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얼른 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죠. 그런데 현지 어머니가 제 손을 보더니 잠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이고, 손이 거칠으시네요. 고생 많으셨나 봐요. 그 말이 동정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일을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지도 와 있었는데 조용히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했지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더군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코스 요리였죠. 전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음식이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현지 아버지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태용 씨, 회사 생활은 어떤가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올해 과장으로 진급했습니다. 과장이면 괜찮네요. 그래도 대기업 다니니 다행이에요. 다행이라는 말에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겨우 대기업은 다니는구나 하는 안도의 뉘앙스였죠. 현지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현지는 의대 나온 친구들이 많아요. 다들 개원했거나 대학병원에서 일하죠. 태용 씨는 일반 회사원이라니 조금 다르네요. 일반 회사원. 그 말이 마치 격이 낮다는 의미처럼 들렸습니다. 태용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죠. 그때 현지 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댁에서는 무슨 사업 하시나요? 태용 씨가 대기업 다니는 걸 보니 집안이 괜찮으신가 봐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 질문이 올 줄 알았지만 막상 들으니 대답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떳떳하게 살아왔으니까요. 저는 30년째 떡볶이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테이블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눈빛을 교환했죠. 그 눈빛에는 분명한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지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 분식집이요. 그러시구나. 요즘 자영업이 많이 힘들다던데요. 동정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 같았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지만 감사하게도 단골 손님이 많습니다. 안정적으로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현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장사는 힘들잖아요. 매출이 일정하지 않고 경기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하고 말이에요. 제 직업을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죠. 현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눈치만 살피고 있더군요. 현지 어머니가 또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현지는 의사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어릴 때부터 품위 있게 살아왔어요. 품위.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결혼하면 생활 방식이 많이 달라질 텐데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음식 냄새나 기름 냄새 같은 거에 민감할 수도 있고요. 제 떡볶이 가게를 더럽고 냄새나는 곳으로 취급하는 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청소하고 또 청소했던 제 가게를요. 저는 참았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태용이의 결혼을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현지 아버지가 태용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태용 씨, 과장 연봉이면 얼마나 되나요? 우리 딸 부양할 수 있겠어요? 부양? 마치 현지가 태용이에게 얹혀 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태용이가 대답하기도 전에 현지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현지는 명품 가방 하나에 500만 원짜리도 여러 개 있어요. 그런 삶을 계속 유지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조롱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조롱이었죠. 저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태용이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참고 있는 게 보였죠. 현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터질 것 같았죠. 이 상견례는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음식은 계속 나왔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현지 어머니가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나저나 분식집은 요즘 경쟁이 심하지 않나요? 프랜차이즈도 많고요. 제 장사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덕분에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괜찮습니다. 저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어머니는 만족하지 못한 표정이었죠. 현지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요즘 외식업은 수익이 박하잖아요. 재료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장사는 좀 되시나요?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 경제력을 확인하려는 질문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현지 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죠. 안정적이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행이네요. 믿지 않는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현지 어머니가 냅킨으로 입술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에요. 현지 할아버지도 의사셨고 아버지도 의사시죠. 그래서 현지는 어릴 때부터 품이 있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또 품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죠. 클래식 음악회도 자주 가고 미술관도 다니고 그렇게 문화생활을 하며 컸어요. 결혼해서도 그런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할 거예요. 현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든 가만히 듣고만 있었죠. 태용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도 여행도 다니고 공연도 보러 다닙니다. 현지랑 지난달에도 뮤지컬 봤어요. 하지만 현지 어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현지는 한 달에 문화생활비만 200만 원은 써요. 전시회도 가고 고급 레스토랑도 가고요. 이제 예비 사도는 대놓고 과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게 느껴졌죠.
현지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지는 음식도 까다로워요. 고급 식재료로 만든 음식만 먹었거든요. 결혼하면 음식 냄새나 기름 냄새 같은 거에 굉장히 민감할 거예요. 음식 냄새, 기름 냄새, 제 떡볶이 가게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매일 새벽부터 청소를 했습니다. 환풍기도 돌리고 바닥도 닦고 조리대도 소독했죠. 제 가게는 어느 음식점보다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부모님은 제 가게를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곳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분식집은 양념 냄새가 강하잖아요. 옷에도 배고 머리카락에도 배고 현지가 그런 냄새를 맡으면 힘들어할 거예요. 제 일을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제 삶을 부정하는 말이었죠. 태용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현지 어머니가 태용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태용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과장 연봉이면 얼마예요? 한 7천만 원? 8천만 원? 태용이가 대답하기도 전에 현지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정도 연봉으로 우리 딸 부양할 수 있겠어요? 현지는 옷 하나에 300만 원짜리도 입어요. 부양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현지 어머니가 핸드백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가방 보세요. 이거 하나에 1,000만 원이에요. 우리 현지 가방이 이런 거 여러 개 있어요. 하나에 1,000만 원 넘는 명품 가방이 여러 개는 기본으로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의사라는 직업, 돈이 많다는 사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용이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3년 동안 현지를 얼마나 아꼈는지,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과 집안만 중요했던 거죠. 현지 아버지가 또 말했습니다. 우리 사돈 되시는 분도 재력이 있으셔야 하는데 솔직히 분식집으로는 글쎄요.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제가 가난하다는 거였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떡볶이 장사를 30년 하면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살았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현지 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이었죠. 네,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위로였죠. 현지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안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의사 집안이고 댁은 분식집이시잖아요.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격이 없는 사람인가요? 30년 동안 정직하게 일한 게 격이 없는 건가요? 태용이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폭발하기 직전처럼 보였죠. 현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무시하는데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안 된다는 걸요. 현지 어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명절이 문제예요. 우리 집안은 명절 때 친척들이 30명 넘게 모여요. 다들 의사거나 교수시죠. 30명.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떡볶이 장사를 한다고 소개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친척들이 다 물어볼 거예요. 사돈 되시는 분은 무슨 일 하시냐고요.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말끝을 흐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제가 집안의 수치라도 되는 것처럼요. 저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현지 아버지가 거들었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솔직히 좀 곤란해요. 친척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체면. 제가 그들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존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한 번도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떳떳하게 살았죠. 하지만 이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지 어머니가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애들 낳으면 교육 문제도 있어요. 우리 현지는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니고 피아노 배우고 미술 배우고 그랬거든요.
제 손자들도 그렇게 키워야 한다는 압박이었습니다. 한 달에 교육비만 200만 원은 들었어요. 손주들도 당연히 그렇게 키워야 하는데 태용 씨 연봉으로 가능할지가 의문이에요. 태용이를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거였죠. 태용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참고 있던 분노가 표면으로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현지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딸이 시집을 가는 건지 장가를 보내는 건지 모르겠네요. 비웃는 말투였습니다. 태용이가 현지에게 얹혀 산다는 뜻이었죠.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을 이렇게 모욕하는데 참아야 한다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현지 어머니가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현지가 태용 씨 만난다고 했을 때 저희는 좋아했어요. 대기업 다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죠. 과거형으로 말하는 게 섬뜩했습니다. 근데 집안을 알고 보니 좀 실망스러워요. 솔직히 말하면요. 실망. 제가 실망스러운 존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 수는 없었죠. 현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태용이와 저를 이렇게 모욕하는데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모님 눈치만 살필 뿐이었죠. 그 모습이 더 화가 났습니다. 3년을 사귀면서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현지 아버지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손주가 태어나면 또 문제예요. 아이들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손주 교육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였죠. 현지 어머니가 그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한테 물어볼 거잖아요. 할머니는 무슨 일 하세요 하고요. 그때 분식집 한다고 하면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놀림받을 수도 있고요. 요즘 애들은 다 엄마 아빠가 뭐 하는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하는지 비교하거든요. 제 손주들이 저 때문에 놀림받을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손주들에게 부끄러운 할머니라는 거였죠. 태용이가 숨을 거칠게 쉬었습니다. 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턱에 힘을 주고 있었죠. 그런데 현지 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나중에 손주 낳으면 분식집 냄새 밴 할머니는 손주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분식집 냄새 밴 할머니. 저를 그렇게 부른 거였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죠. 지금 이 사람은 저를 냄새나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만나면 안 되는 할머니로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흘릴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는 건 지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태용이가 창백한 얼굴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현지 어머니를요. 현지 아버지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아무래도 위생 문제도 있고 냄새 문제도 있으니까요. 손주들은 저희가 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손주를 볼 자격도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치만 보고 있었죠. 가슴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태용이를 봤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태용이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걸요. 태용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죠.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현지 어머니가 또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준비하면서 태용이가 손에 들고 있던 냅킨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퍽! 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그 행동이 주는 무게감은 엄청났습니다. 모두가 태용이를 쳐다봤습니다. 태용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신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였죠.
현지 부모님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던 거죠. 왜 그래요, 태용 씨? 우리가 뭐. 당장 사과하세요. 태용이가 소리쳤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현지 아버지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뭐가 잘못됐나? 우리는 사실을 말한 건데. 사실. 그들은 제 삶을 모욕한 게 사실을 말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태용이가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실이요? 우리 엄마를 모욕하는 게 사실이라고요? 모욕이라니 우리가 언제 분식집 냄새 밴 할머니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모욕 아닌가요? 현지 어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 엄마가 손주 보면 안 된다는 뜻 아닌가요? 태용이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태용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두고 싶었죠. 현지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용 씨, 진정하세요. 우리가 좀 직설적으로 말했을 수는 있지만. 직설적이요? 아니, 그냥 무례한 거죠. 태용이가 현지를 쳐다봤습니다. 현지야, 너는 왜 가만히 있어? 부모님이 내 엄마를 이렇게 모욕하는데? 현지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죠. 태용이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3년을 사귀면서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현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용이가 다시 현지 부모님을 향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뭘 잘못하셨는데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격이요? 태용이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30년간 힘들게 떡볶이 집을 지키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혼자서요. 현지 부모님이 말없이 태용이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32살에 혼자 되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태용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가게 문을 닫으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게 전부였죠. 저는 태용이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저를 대학에 보내셨어요. 등록금 대출받으면서요. 현지 어머니가 입을 열려 했지만 태용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떳떳하게 사셨어요. 정직하게 땀 흘려서 돈 버셨고요. 태용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지 부모님을 향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가 자랑스럽습니다. 현지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고생하신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것과 지방격은 별개 아닌가요? 태용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방격이요? 격은 직업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로 정해지는데요? 사람됨으로 정해지죠. 태용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본 건 직업은 좋을지 몰라도 사람됨은 형편없는 분들이었어요. 현지 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우리한테 무례하게. 무례한 건 누구예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냄새난다고 손주 보지 말라고 하는 게 무례한 거 아닌가요? 태용이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사 집안이 뭐가 대단하다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요? 현지 아버지가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났습니다. 태용 씨, 지금 선을 넘고 있어요. 선은 누가 먼저 넘었는데요? 태용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엄마를 모욕한 게 선을 넘은 게 아닌가요? 현지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용이가 현지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현지야, 마지막으로 물을게. 너는 어떻게 생각해? 현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태용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리고 현지 부모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방격이 안 맞는다고 하셨죠? 맞아요. 정말 안 맞네요. 현지 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됐네요. 서로 합의한 거니까. 하지만 제가 안 맞다고 한 건 그쪽이 얘기한 뜻이랑 다릅니다. 태용이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의사 집안과 분식집 집안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집안과 사람을 무시하는 집안이 안 맞는 거예요. 현지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태용이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집안이라고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들으셨다면 맞아요. 태용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현지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놀란 눈으로 태용이를 쳐다봤죠. 태용 오빠. 하지만 태용이는 현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갑시다, 엄마. 태용이가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태용이가 저를 붙잡아줬죠. 현지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가면 끝이야. 다시는 우리 딸 만날 생각하지 마. 태용이가 뒤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우리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태용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미안해, 태용아. 엄마 때문에.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잘못 없어요. 태용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최고예요. 진짜로요. 우리는 주차장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태용이는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태용이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2잔 타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태용아, 차 마셔. 고마워요, 엄마. 태용이가 차를 받아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죠. 저는 태용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엄마, 진짜야. 엄마는 괜찮은데 너는 괜찮니? 태용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는 없죠. 그래도 3년을 사귀었는데. 그날 밤 태용이는 집에서 잤습니다. 예전에 쓰던 방에 들어가더니 밤새 불을 켜놓고 있었죠. 저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용이 생각에, 현지 생각에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용이는 일찍 일어나 회사에 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얼굴이 헬쑥해 보였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용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오늘 현지 만나기로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어디서? 회사 근처 카페요.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용이가 결정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태용이가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묘했습니다. 슬프면서도 어딘가 홀가분해 보였죠. 엄마, 응, 얘기했어? 네, 헤어졌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괜찮아? 태용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죠. 현지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서로 말이 없었죠. 뭐라고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요. 태용이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현지야,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고요. 현지는 뭐라고 하던? 울기만 했어요. 한참 동안요. 태용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라고요. 저는 태용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견례에서 부모님이 우리 엄마를 무시할 때 현지 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현지는 뭐라고 했어?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도 용기가 없었다고요. 부모님한테 반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죠. 태용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앞으로는 할 수 있냐고요. 결혼하면 부모님이 우리 엄마를 계속 무시할 텐데 그때는 막아줄 수 있냐고요. 현지가 뭐라고 했는데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태용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이 결혼 못하겠다고 했어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지는 한참을 울더니 알겠다고 했어요. 자기 잘못이라고 부모님한테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게 후회된다고요. 태용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결정을 존중한다고요.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너희가 3년이나 만났었는데. 네, 3년이었어요. 하지만 엄마,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태용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현지와 행복할 수는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엄마가 불행하면서까지 제가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태용아, 명절 때마다 엄마가 무시당하는 걸 보고 손주들이 할머니를 부끄러워하는 걸 보면서 살 수는 없어요. 태용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엄마 아들이 자랑스러워요. 떡볶이 하나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를 키운 엄마가 자랑스럽고요. 저는 태용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태용아. 정말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용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현지한테 마지막 문자 왔어요. 뭐라고 하던? 3년 동안 행복했다고, 좋은 사람 만나서 꼭 행복하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전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지도 힘들었겠구나. 네, 그렇죠. 현지 잘못은 아니에요. 그냥 집안이 안 맞았던 거죠. 태용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뭔데? 헤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상견례 전에는 불안했거든요. 현지 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어쩌나, 엄마 직업 때문에 뭐라고 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들이요. 태용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고 나니까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명확해졌으니까요. 저는 태용이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이 참 의젓하게 컸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엄마도 너가 자랑스러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태용이가 저를 선택해줘서 기쁜 건 아니었습니다. 태용이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게 기뻤죠.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니까요. 6개월쯤 지났을 때 태용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회사 동료가 소개팅 주선하겠대요. 정말이니? 네,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괜찮을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괜찮지. 좋은 사람 만나. 알겠습니다, 엄마. 태용이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태용이는 다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태용이는 회사 동료의 소개로 소개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만났다고 했죠. 엄마, 그 여자분 초등학교 선생님이래요. 그래. 어떤 사람이던? 조용하고 차분해요. 마음에는 드는데 그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태용이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직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한 것 같았죠. 두 번째 만남 후 태용이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오늘 그 선생님이 신기한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는데? 수진 씨 친구 어머니가 엄마 집 단골이래요. 떡볶이가 정말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하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그러면서 다음에 꼭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태용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태용이가 그 선생님과 계속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수진이라고 했죠. 엄마, 다음 주에 수진이랑 같이 가게에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언제든지 와. 다음 주 일요일 태용이가 수진과 함께 가게에 왔습니다. 수진은 29살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단정한 옷차림이었죠. 명품 같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예쁘네. 어서 와요. 저는 수진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앉아요. 떡볶이 해줄게.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고 소문 많이 들었어요. 수진이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와, 정말 깨끗하네요. 제가 가본 분식집 중에 제일 깨끗한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떡볶이를 만들어내왔습니다. 수지는 한 입 먹더니 눈을 반짝였죠. 와, 진짜 맛있어요. 이 맛은 어디서도 못 먹어봤어요. 그래요? 다행이네. 제 친구 어머니가 여기 단골이세요. 맨날 여기 떡볶이 얘기만 하시거든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이제 단골할게요. 그날 수진은 2시간 넘게 가게에 있었습니다. 제가 장사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더니 설거지까지 도와줬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손님이 어떡해. 괜찮아요. 집에서도 맨날 설거지해요. 수지는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죠. 태용이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태용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엄마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도 수진이 참 좋더라.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태용이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응, 착하고 예쁜 애야. 다행이다. 사실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했어요. 걱정할 게 뭐 있어. 좋은 아이잖아.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용이가 수진의 부모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부모님이 다음 주에 가게로 오신대요. 정말? 그럼 떡볶이 많이 준비해야겠네. 엄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알았어. 하지만 떨렸습니다. 지난번 상견례가 떠올랐죠. 다음 주가 됐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이 가게로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사셨고 어머니는 간호사셨죠. 안녕하세요. 수진이 어머니입니다. 수진 어머니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죠. 어머, 반갑습니다. 수진 아버지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소문 듣고 왔습니다.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맛있는지는 모르겠고 정성껏 만들고 있습니다. 떡볶이를 내왔습니다. 수진 부모님은 한 입 먹더니 감탄했죠. 와, 정말 맛있네요. 우리 집 근처였으면 매일 올 텐데. 수진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30년 동안 이 가게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세요. 혼자서 가게 운영하면서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다 키우시고. 수진 아버지가 거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정직하게 일하시는 분이 최고죠. 저는 그런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태용 씨 정말 좋은 청년이에요. 우리 수진이가 좋은 사람 만났어요. 수진이도 정말 좋은 아이입니다. 서로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잘 지내요. 그날 수진 부모님은 3시간 넘게 가게에 계셨습니다. 제 인생 얘기도 들어주시고 당신들 얘기도 해주셨죠. 돌아가실 때 수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같이 밥 먹어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그날 밤 태용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부모님이 엄마 정말 좋아하신다네요. 나도 정말 좋은 분들이더라. 엄마, 저 수진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 만났구나. 네,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죠. 지금은 반년이 지났습니다. 태용이와 수지는 약혼했습니다. 내년 봄에 결혼한다고 했죠. 수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에 옵니다. 와서 설거지도 돕고 손님들 응대도 도와줍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면 주말마다 와서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너희끼리 시간 보내. 괜찮아요. 저 여기 오는 거 좋아해요. 수진이 환하게 웃습니다. 어제는 수진 부모님이 또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떡볶이 재료를 배우고 싶다고 하셨죠. 집에서 만들어 먹고 싶어서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저는 기꺼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가게에서 떡볶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떡을 썰고 양념을 만듭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죠. 예전에는 이 일이 그냥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제 삶이 자랑스럽습니다. 떡볶이를 만들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현지와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매번 무시당하며 살았겠죠. 손주들도 저를 부끄러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태용이는 저를 선택해줬습니다. 사랑보다 가족을 선택했죠.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을요. 주방에서 떡볶이 냄새가 올라옵니다. 예전에는 이 냄새가 부끄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몸에 뵐까봐 걱정하곤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 냄새가 좋습니다. 제 삶의 냄새니까요. 정직하게, 떳떳하게 살아온 제 인생의 냄새입니다. 단골 손님 김 여사가 들어옵니다. 사장님, 오늘도 떡볶이 하나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떡볶이를 만들면서 웃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또 제 인생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들 덕분에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았으니까요. 이제 태용이는 좋은 사람과 결혼합니다. 저를 존중해주는 가족과 함께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한 게 아니라 완벽합니다. 주방에서 떡볶이가 보글보글 끓습니다. 저는 국자를 들고 오늘도 떡볶이를 만듭니다. 당당하게, 자랑스럽게.